지금 여러분 옷장 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아울렛에서 정가 30만원짜리를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건졌다며 뿌듯해했던 옷, 분명 하나쯤 걸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을 들으시면 그 옷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지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옷에 붙어있던 30만원이라는 정가가 세상 그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30만원에 팔린 적 없는 숫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주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공식 경고문을 올려두었습니다. 아울렛 가격표에 적힌 정가는 지어낸 것일 수 있고 그 물건은 언제나 세일 중이며 그 할인은 가짜일 수 있다. 이건 인터넷 카페에 떠도는 누군가의 추측이 아닙니다. 주 법무장관실이라는 정부기관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홈페이지에 올려둔 소비자 경고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그 할인, 가짜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는 명품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는 바로 이 아울렛 할인 표시 문제로 소비자 집단 소송에 걸렸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최종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남의 나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2026년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아울렛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 빨간 세일 딱지 뒤에 숨어있는 구조를 하나씩 벗겨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앞으로 아울렛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계산기가 다르게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팔 사람은 다 아는데 살 사람인 우리만 몰라서 당하는 이 게임의 규칙을 여러분도 똑같이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우리 대부분이 아울렛에 대해 가지고 있는 아주 뿌리 깊은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울렛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열의 9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백화점에서 팔다가 안 팔리고 남은 옷, 유행이 한 시즌 지나서 정가로는 못 파는 옷, 그런 2월 상품을 헐값에 넘기는 곳. 그래서 우리는 아울렛에서 옷을 사면서 스스로를 알뜰한 소비자라고 여기죠. 이 오해가 생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울렛이라는 개념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실제로 그런 곳이었거든요. 아울렛이라는 영어 단어 자체가 물건을 밖으로 빼내는 배출구라는 뜻입니다. 공장에서 옷을 만들다 보면 바느질이 살짝 어긋난 물건, 너무 많이 찍어내서 창고에 쌓인 물건, 철지나 안 팔린 물건이 반드시 생기기 마련이죠. 이걸 제값 받고 팔 수는 없으니 공장이나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작은 매장에서 싸게 처분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직영 할인점, 이른바 팩토리 아울렛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 이 방식은 1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는데 미국의 공장들이 흠집난 제품이나 남은 재고를 직원과 인근 주민에게 싸게 팔던 게 그 뿌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은 공장 가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러 브랜드가 한자리에 매장을 차리니 사람들이 나들이 하듯 몰려들었고 아울렛은 어느새 거대한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덩치가 커진 순간 아울렛의 정체성이 통째로 뒤바뀌는 결정적인 사건이 조용히 벌어집니다. 한번 냉정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요즘 아울렛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축구장 몇 개를 합친 것 같은 어마어마한 공간에 층마다 브랜드가 빼곡하고 옷걸이마다 옷이 산더미처럼 걸려있죠. 게다가 시즌이 바뀔 때마다 새 물건이 끝도 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재고라는 건 말 그대로 팔다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브랜드가 아무리 옷을 많이 만들어도 안 팔리고 남는 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브랜드 입장에서 재고가 많다는 건 장사를 못했다는 뜻이라 처음부터 재고를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전국에 수십 개씩 흩어져 있는 그 거대한 매장을, 그것도 시즌마다 새 물건으로 채우는 게 정말로 재고만으로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단번에 감이 옵니다. 국내 아울렛 시장은 롯데, 신세계, 현대 이 세 회사가 이끌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단일 점포 매출이 신세계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은 8천억 원대, 롯데 동부산점 역시 8천억 원대, 현대 김포점은 7천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런 초대형 점포가 전국에 30개 넘게 깔려 있고 세 회사 아울렛을 다 합친 매출은 연간 9조 원을 넘어섭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매장을 가득 채울 물량이 전부 안 팔려서 남은 재고일 수 있을까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기서 아울렛 업계의 핵심 비밀 하나가 드러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려준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못 박습니다. 예전의 아울렛은 재고나 지난 시즌 상품을 할인가에 팔았지만 오늘날의 아울렛은 대부분 오직 아울렛에서 팔기 위해 따로 만들거나 사들인 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울렛 옷걸이에서 보는 옷의 상당수는 애초에 백화점 매장에 걸릴 운명이 아니었던 오직 아울렛 판매만을 위해 태어난 물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영어 표현을 줄여 부르는데 풀어서 말하면 아울렛을 위해 만들어진 상품, 우리말로는 흔히 아울렛 전용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면 아울렛의 거의 모든 수수께끼가 풀려요. 매장은 넓고 많은데 진짜 재고만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가 없으니, 그렇다고 텅 빈 매장을 놀릴 수는 없으니 브랜드가 아예 발상을 바꾼 겁니다. 팔 물건이 부족하면 아울렛에서 팔 물건을 처음부터 따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탄생한 게 바로 아울렛 전용 상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이 아울렛 전용 상품은 백화점에 걸리는 정상 제품과는 겉모습만 닮았을 뿐 속은 다른 물건인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로고도 똑같이 박혀있고 디자인도 언뜻 보면 백화점 제품과 구분이 안 될 만큼 비슷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의 설명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아울렛 전용 옷은 더 값싼 소재로 만들어지고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생산되며 단추나 지퍼 같은 부자재도 낮은 품질의 것을 쓴다. 한마디로 제조 원가를 낮추려고 품질을 깎아낸 물건이라는 거죠. 겉은 브랜드처럼 번지르르한데 속은 보급형인 셈입니다. 이 기관은 아예 이렇게까지 단언합니다. 오늘날의 아울렛에서 백화점과 똑같은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파는 경우는 드물다. 물론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미국에서는 실제로 재판이 벌어졌는데 한 소비자가 갭을 상대로 아울렛 옷이 소비자를 속인다며 소송을 냈어요. 그런데 2017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오히려 브랜드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울렛이 아울렛 전용 옷을 파는 행위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아울렛 전용 상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사기인 건 아닙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공정한 이야기가 됩니다. 국내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업계에 오래 몸담은 유통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아울렛에 입점한 일부 브랜드는 아울렛 전용으로 소재와 봉제 방식, 디자인 요소를 다르게 적용한 이른바 세컨드 라인을 따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수고를 하느냐? 원가는 낮추면서 브랜드 이름값은 유지하고 가격대별로 다양한 고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겉보기엔 똑같은 코트라도 안감이나 원단의 혼용률, 단추 같은 세부가 미묘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미세한 차이를 소비자가 거의 알아채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매장에 걸려있을 때는 그럴듯한데 몇 번 입고 세탁하다 보면 어딘가 후줄근해지고 부자재가 헐거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게 매번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만 오해는 마세요. 모든 아울렛 옷이 다 이렇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재고, 진짜 2월 상품도 분명히 섞여 있으니까요. 핵심은 그 둘이 같은 매장에 나란히 걸려 있어서 우리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모든 상품 종류가 똑같이 애매한 건 아니에요. 특히 운동화 쪽은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의 팩토리 아울렛에도 전용으로 나온 저가 라인이 섞여 있긴 하지만 신발에는 소비자가 진위를 가려낼 열쇠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스타일 코드, 흔히 품번이라고 부르는 고유 번호입니다. 신발마다 붙어있는 이 품번을 검색창에 넣어보면 그 모델이 어떤 라인인지, 원래 정가가 얼마였는지가 대략 드러나요. 스니커즈를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품번이 같으면 어느 매장에서 사든 품질은 같다는 게 상식으로 통합니다. 반대로 아울렛에서만 보이고 검색해도 정보가 잘 안 나오는 품번이라면 그건 아울렛 전용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인 거죠. 옷은 이런 품번 체계가 신발만큼 투명하지 않아서 바로 그 틈에서 전용 상품 문제가 더 은밀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렇다면 가격표에 큼지막하게 적힌 그 정가라는 건 대체 뭘까요? 아울렛 가격표를 보면 늘 숫자가 2개죠. 원래 가격에 죽줄이 그어져 있고 그 옆에 훨씬 싼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정가 29만 8천 원, 판매가 8만 9천 원, 무려 70% 할인. 이런 문구를 보는 순간 우리 뇌는 세부 사항을 따지기도 전에 이건 엄청난 이득이라고 자동으로 판정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함정이 등장합니다.
만약 그 정가 29만 8천 원이라는 숫자가 실제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단 한 번도 팔린 적 없는 가짜 숫자라면 어떨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의 경고로 돌아가 볼게요. 이들은 가격표에 흔히 붙어있는 이른바 비교 가격, 우리말로 하면 정가 대비 혹은 권장 소비자가라고 표시된 그 높은 숫자를 정면으로 겨눕니다. 이 기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교 가격은 그 물건이 실제로는 소매점에서 한 번도 팔린 적 없는 가격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애초에 존재한 적 없는 정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깎아주는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에서 아까 그 강렬한 문장이 나옵니다. 표시 가격은 지어낸 것일 수 있고 제품은 항상 세일 중이며 그 할인은 가짜일 수 있다. 오늘 제목에 담긴 가짜 정가라는 표현은 제가 자극적으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쓴 표현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앞서 말씀드렸듯 미국에서는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여러 유명 브랜드가 아울렛에서 실제보다 부풀린 정가를 붙여 소비자를 속였다는 이유로 각각 소송에 휘말렸어요. 그 가운데 가장 최근에 결론이 난 게 바로 명품 브랜드 마이클 코어스 사건입니다. 이 소송은 2023년에 제기됐는데 마이클 코어스가 아울렛에서 허위 혹은 과장된 할인 표시로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흐렸다는 게 요지였습니다. 마이클 코어스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까지 끌고 가는 대신 합의를 택했어요. 이 합의의 세부 내용을 보면 상황이 더 실감납니다. 보상 대상은 2019년 5월 10일부터 2025년 11월 14일 사이에 마이클 코어스 아울렛에서 산 고객들이고 1인당 최대 $30어치의 매장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이 합의는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에서 잠정 승인을 받았고 최종 여부를 가릴 공정성 심리가 2026년 3월 말로 잡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사건인 거죠. 이보다 앞서 미국의 대형 할인 유통업체 로스도 실제보다 부풀린 비교 가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고 약 4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합의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값 있는 회사들이 줄줄이 소송에 걸리고 합의금을 물어냈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이 가짜 정가 문제가 몇몇 양심 없는 상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의 관행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물론 앞서 갭 판례에서 봤듯 법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결론 난 경우도 있으니 이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회색지대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번번이 넘어갈까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할인 앞에서도 냉정해질 무기를 손에 넣게 됩니다. 심리학에 웹내림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배가 툭을 내리면 그 자리에 딱 고정되죠. 사람의 머릿속도 똑같습니다. 어떤 숫자를 맨 처음 보면 그 숫자가 기준점, 즉 PB 되어 버려서 이후의 모든 판단이 거기에 묶여버려요. 아울렛 가격표에 이걸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정가 30만 원이라는 숫자를 먼저 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이 옷은 30만 원짜리라는 랩이 쿵 하고 내려앉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12만 원을 보는 순간 뇌는 이 옷의 진짜 가치가 얼마인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30만 원짜리를 12만 원에 18만 원이나 벌었네 하고 계산해 버립니다. 그 옷의 실제 제조 원가가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 정보는 우리 판단에 끼어들 틈조차 없어요. 그럼 옷의 진짜 원가는 대체 얼마쯤 될까요? 이걸 알면 정가라는 숫자가 얼마나 허공에 뜬 것인지 확 와닿습니다. 패션 업계에서 통용되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브랜드 의류는 보통 제조 원가의 3배에서 4배 정도를 붙여 판매가를 정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전용 브랜드는 원가의 3배 안팎, 오프라인 캐주얼 브랜드는 서너 배, 스포츠나 아웃도어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배수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간단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가 30만 원이라 적힌 코트가 있다고 치고 넉 배수로 거꾸로 계산하면 제조 원가는 대략 7만 5천 원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코트를 아울렛에서 12만 원에 팔고 있다면 12만 원조차 원가 7만 5천 원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에요. 브랜드는 이걸 12만 원에 팔아도 여전히 이문을 남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만 원짜리를 반값 넘게 깎아 샀다며 뿌듯해하는 거죠. 만약 이게 원가를 더 낮춘 아울렛 전용 상품이라면 브랜드가 챙기는 이익은 한층 더 커집니다. 결국 정가 30만 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임무는 판매가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똠을 내리는 것이었던 셈이에요. 이 똠내림 효과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고 있어도 여전히 넘어간다는 점이에요. 정가를 눈으로 보는 순간 머리로는 저거 진짜일까 의심하면서도 가슴으로는 이미 싸다는 만족감이 차오르거든요. 브랜드와 유통업체는 인간의 이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렛의 거의 모든 물건에는 예외 없이 할인 딱지가 붙어 있어요. 할인 딱지 그 자체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강력한 미끼니까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제품은 항상 세일 중이라고 표현한 게 정확히 이 지점입니다. 언제나 세일 중이라는 건 뒤집어 말하면 그 세일가가 사실상 진짜 판매가라는 뜻이에요. 30만 원은 아무도 사지 않는 오직 착시를 일으키기 위한 장식용 숫자일 뿐인 거죠. 윌네림 말고도 아울렛에는 우리를 흔드는 심리장치가 몇 개 더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희소성 착각이에요. 이 가격 오늘까지 재고 소진 시 종료 같은 문구를 보면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조바심이 확 밀려오죠. 그런데 아울렛은 늘 세일 중이니 그 오늘까지가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쓴 비용에 얽매이는 심리예요. 아울렛은 대개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에 있잖아요. 큰맘 먹고 차 타고 멀리까지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려니 왠지 손해보는 기분이 듭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뭐라도 하나는 건져야지 하는 이 마음이 원래 살 생각도 없던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게 만들어요. 아울렛의 외진 위치조차 실은 소비를 부추기는 장치인 셈입니다. 이렇게 여러 심리 장치가 겹겹이 작동하니 그 안에서 이성을 붙잡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만은 꼭 풀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아울렛은 무조건 나쁘다, 아울렛에서 사면 무조건 손해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아울렛이 싼 데는 정당한 이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알아야 균형 잡힌 판단이 서요. 첫째, 유통비용이 실제로 덜 듭니다. 백화점은 입점 브랜드에게 판매 수수료를 상당히 높게 받아요. 2025년 말에 나온 조사를 보면 국내 백화점이 중소기업에게 받는 최고 판매 수수료율은 신세계 백화점이 38%로 가장 높았고 롯데 36%, 갤러리아 33%, AK 플라자 30%, 현대백화점 26% 수준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 백화점에서 옷 한 벌이 팔리면 그중 3분의 1 넘는 돈을 백화점이 수수료로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브랜드로서는 이 수수료를 감안해 애초에 가격을 높게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아울렛이나 복합 쇼핑몰의 실질 수수료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편이라 그만큼 가격을 낮출 여지가 생기는 거죠. 이건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진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앞서 말한 진짜 재고와 2월 상품의 처분 기능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아울렛이 전부 전용 상품으로만 채워진 건 아닙니다. 브랜드 입장에서 재고를 창고에 쌓아두면 보관비도 들고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빨리 현금으로 바꾸는 편이 이득이거든요. 그래야 자금이 돌고 다음 시즌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진짜 재고를 잘만 골라내면 좋은 물건을 파격가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 인기 제품이 재고로 남아 아울렛에 흘러 들어온 경우라면 그건 진짜 횡재가 맞아요. 셋째, 아울렛 전용 상품 자체도 무조건 나쁘게만 볼 건 아닙니다. 애초에 원가를 낮춰 만든 물건이니 값이 싼 게 당연하고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에 그 정도 브랜드 감성을 누릴 수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합리적인 소비일 수 있어요. 아이가 금방 자라 몇 번 못 입을 옷이라거나 험하게 막 굴릴 작업복이라면 굳이 백화점 정상 제품의 품질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다면 아울렛 전용 상품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문제는 아울렛이 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사고 있는지 모른 채 산다는 게 문제입니다. 백화점 정상 제품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전용 보급형이었다거나 진짜 반값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그게 제값이었다거나 하는 상황 말이죠. 파는 쪽은 이 제품이 전용인지 재고인지 정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전부 알고 있는데 사는 쪽인 우리만 아무것도 모른 채 지갑을 엽니다. 이렇게 한쪽만 정보를 쥐고 있는 상태를 두고 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정보의 격차가 진짜 함정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 격차를 좁히기만 하면 아울렛은 여전히 훌륭한 쇼핑터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실전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짜 할인에 속지 않고 진짜 좋은 물건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 유통 전문가와 소비자 기관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상품에 붙은 라벨과
품질 표시부터 반드시 확인하세요. 소재가 뭔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는지를 꼼꼼히 보는 겁니다. 같은 브랜드라도 아울렛 전용은 원단 혼용률이나 생산 국가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백화점 정상 제품은 캐시미어 함량이 높은데 같은 디자인의 아울렛 제품은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다든지 이런 차이가 라벨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백화점에서 그 브랜드 정상 제품의 라벨을 미리 눈에 익혀두고 비교하면 차이가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다음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매장 직원에게 대놓고 물어보세요. 이 제품이 백화점 정상 매장 물건과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아울렛 전용 상품인가요? 하고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도 소비자에게 바로 이 질문을 하라고 권합니다. 정직한 매장이라면 답을 해줄 거예요.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 돈 주고 사는 물건이니 정확히 알 권리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정가를 절대 고지곳대로 믿지 말고 직접 검색해 보세요. 요즘은 매장의 선체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같거나 비슷한 제품이 온라인이나 다른 매장에서 실제로 얼마에 팔리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특히 운동화나 가방처럼 품번이 있는 제품은 그 번호를 검색하면 정확한 정가와 판매 이력이 드러나요. 30만 원이라는 정가가 진짜인지 지어낸 숫자인지가 몇 초 만에 판가름 납니다. 반품 규정도 꼭 확인하세요. 아울렛에서 산 물건은 보통 그 브랜드의 백화점 정상 매장에서는 반품이나 교환이 안 됩니다. 아예 별개의 유통 채널로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사이즈가 안 맞거나 하자가 생겨 백화점에 갔더니 여기선 처리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낭패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은 마음가짐에 관한 겁니다. 할인율이라는 숫자에 홀리지 말고 오직 이 가격에 이 물건을 살 것인가만 생각하세요. 정가가 얼마였는지는 아예 잊어버리고 지금 눈앞의 가격과 그 물건의 실제 가치만 저울에 올리는 겁니다. 80% 할인이라는 숫자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이 옷이 12만 원의 값어치를 하는가만 판단하면 윗내림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애초에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싸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게 가장 큰 낭비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최근에는 아울렛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새로운 형태의 매장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흔히 오프프라이스 스토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유통업체가 브랜드의 재고나 2월 상품을 대량으로 직접 사들인 뒤 창고형 매장에서 파는 방식이에요. 국내에서는 신세계가 팩토리 스토어, 현대백화점이 오프웍스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고 가장 먼저 이 방식을 들여온 곳으로는 이랜드 리테일이 꼽힙니다. 이 매장들은 매출이 해마다 두 자릿수로 뛸 만큼 불황 속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요. 일반 아울렛의 할인율이 대체로 30에서 50% 수준이라면 오프프라이스 매장은 최대 80에서 90%까지 할인율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재고를 통째로 떠안아 직접 하는 만큼 가격 결정권을 더 많이 쥐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런 곳이라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순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칙들, 라벨 확인하고 정가 검색하는 습관은 여기서도 똑같이 필요해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그럼 이제 아울렛에 가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의 결론은 정확히 그 반대예요. 실제로 국내 아울렛을 찾는 사람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새 회사의 아울렛 매출도 방문객도 모두 증가세이고 프리미엄 아울렛에는 외국인 관광객까지 몰릴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이건 그만큼 많은 사람이 아울렛에서 실제로 만족스러운 쇼핑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빨간 딱지에 이끌려 사느냐 아니면 오늘 얻은 지식을 무기 삼아 골라 사느냐의 차이예요. 같은 매장에 들어가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결과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울렛에서 느끼는 그 짜릿한 횡재의 기쁨은 상당 부분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착시일 수 있다. 백화점 재고인 줄 알았던 그 옷은 처음부터 아울렛용으로 만들어진 보급형일 수 있고 반값이라 믿었던 그 가격은 애초에 존재한 적 없는 정가에서 깎아준 가짜 할인일 수 있으며 브랜드는 그 과정에서 우리 뇌의 왼내림 심리를 완벽하게 이용합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직접 그 할인은 가짜일 수 있다고 경고했고 마이클 코어스 같은 명품 브랜드가 이 문제로 지금도 소비자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을 만큼 이건 어디까지나 실제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까지 다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그전과는 다른 눈을 갖게 되셨습니다. 아울렛이라는 곳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그 할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않고
진짜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지를 알게 되셨으니까요. 라벨을 확인하고 직원에게 물어보고 정가를 검색하고 반품 규정을 챙기고 할인율이 아니라 물건 그 자체의 가치를 본다.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지갑을 여는 다수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아울렛은 여전히 좋은 물건을 싸게 건지는 보물창고입니다. 다만 그 보물을 알아보려면 반짝이는 할인 딱지가 아니라 물건 그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 이 한 문장만 기억하셔도 앞으로 여러분의 소비는 훨씬 단단해질 거예요. 다음에 아울렛에 가시거든 그 빨간 딱지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시니까요.